지금 시각 6시 14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밤사이에 많은 눈에 한파까지 겹쳤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신 분들 모두 안전하게 이동하고 계신 거죠? 북극 한파의 위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서울은 3년 만에, 제주도 산지에는 무려 57년 만에 처음으로 한파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추위가 강물도 얼렸고 갯벌에 쌓인 눈이 그대로 얼면서 바닷물도 얼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눈은 그쳤지만 지금 눈구름은 충청과 호남, 제주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대설특보 내려져 있고요. 오늘 낮부터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 섬 지역에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강원도 지역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이곳 주민분들은 각별히 주의하고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북극 한파가 내일 절정에 이른다고 하죠. 오늘 내일 옷차림 단단히 하시고 모쪼록 주변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길이 미끄러우니까 운전하는 분들, 걸어서 이동하는 분들 모두 각별히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1월 7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웅입니다. 자, 어제 내린 눈이 녹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나 언덕길이 상당히 미끄러운데요. 오늘 출근길 평소보다 훨씬 더 좀 여유를 가지고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고요. 생방송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계신 곳 교통 상황에 대해서 다른 분과 공유할 정보가 있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과 무료인 콩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웰빙 혼합 잡곡 세트, 커피 교환권 등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그 마지막 힌트를 지금 바로 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우리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성입니다. 이것을 키워 얻는 고기는 다양한 부위별로 맛이 다르고 식감도 다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토종 이것의 부위를 세밀하게 나눠서 다양한 음식 재료로 활용해 왔는데요.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마거린 미드는 영국이나 프랑스는 이것의 고기를 35부위로 나눠 먹는데 한국은 무려 120여 부위로 즐겨 먹는다고 감탄했을 정도였다고 하죠. 등심, 안심, 채끝, 갈비, 제비추리, 부채살, 설기살 등으로 고기를 나누고 머리나 사골, 꼬리와 발 등의 부산물도 식용으로 활용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눈 부위는 스테이크나 구이, 탕이나 전골, 볶음이나 조림, 육회로도 먹고 사골을 우려서는 맛있는 국물 요리로도 즐깁니다. 다양한 맛과 식감을 즐길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NBS 한국농업방송 김인경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추운 날씨 탓일까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세종시의 산란계 농장, 전북 부안의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데 이어서 어제 오후에는 충북 음성의 종오리 농장에서 또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습니다. 모두 H5N8청입니다. 특히 음성에서는 한 달 사이에 세 번째 AI가 발생한 건데 가금류 농장이 밀집된 곳이라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내 가금 농장과 농원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모두 47건으로 늘었습니다. 네. 서울에 있는 야생조류 사체에서도 고병원성 확진 사례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 서울 도봉구 우이천과 노원구 중랑천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발견 지점 인근의 출입을 차단하고 반경 10km 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한 다음 가금류 반출입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에 들어가는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은 현재 조류 전시장 관람을 중지한 상황입니다. 네. 다만 서울에서는 농장 형태보다는 관상 목적으로 기르는 소규모 사육이 많은 점을 고려해 사람이나 차량의 이동 제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는데요. 서울시 관계자는 철새 도래지 방문 같은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자, 정부가 비축해둔 양곡 18만 톤을 시장에 공급하네요.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1월부터 2월까지 정부 비축량곡 18만 톤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비축미를 시장에 방출하는 건데요. 이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해 장마가 2달 가까이 이어지고 태풍이 잇따라 오지 않았습니까? 쌀 생산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지난해 생산량이 351만 톤인데요. 2019년보다 6% 이상, 평년보다는 12% 이상 줄어든 양입니다. 농민들은 대흉작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쌀 공급량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본 거고요. 올해 37만 톤 안팎의 비축미를 단계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이미 지난 가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첫 단계로 일단 1, 2월에 18만 톤을 우선 공급하는 겁니다. 네. 단계적 이제 그 비축미를 푸는 것의 첫 단계인데 어떤 물량을 어떻게 공급을 하게 되나요? 네, 우선 지난해 수확기의 산물벼, 여기서 산물벼는 공공비축미 가운데 건조하지 않은 상태로 산지 유통업체를 통해 매입한 벼죠. 이 산물벼로 매입한 공공비축미 8만 톤은 RPC의 인수 의향 조사를 거쳐서 오는 11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RPC에 인도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1월 중에 2018년산 쌀 4만 톤, 2월 중에 2019년산 쌀 6만 톤을 도정업 신고업자에게 차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산물벼 인수도와 공매를 거친 정부 양곡은 벼 상태로의 판매가 금지되고 3개월 안에 반드시 쌀로 판매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실수요업체 중심으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네. 특히 1월 중에 시장에 방출되는 쌀은 떡집 등 영세 자영업자에게 공급될 예정인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떡국떡 같은 떡쌀 수요가 많아지는데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명절이 다가오니까 그걸 감안해서 그쪽으로 먼저 푸는 조치인 것 같은데 산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요? 어떤 이유입니까? 네, 지난해 수확한 산물벼를 적정한 가격에 시장에 공급을 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2018년산과 2019년산 9곡을 방출하는 건 물량이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시장 가격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9곡이 신곡에 혼입될 우려가 크고 시장 가격을 흐트러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산지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방출에 대해서도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1월은 원료곡이 부족한 시기가 아닌데 굳이 방출을 하는 이유가 시장의 가격을 낮추라는 신호를 주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정부 양곡 정책이 인위적으로 쌀값을 하락시키는 게 아니라 부족분만큼만 조금씩 시장에 공급해서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번 기회에 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산지의 우려도 충분히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정부의 설명도 나왔나요?
네, 농식품부 측은 일단 개별 RPC마다 양곡 확보량이 달라서 2월부터 바로 원료곡이 모자라는 곳도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중순부터 인도 작업을 시작해도 실제로 물량이 RPC에 전달되는 건 1월 말에서 2월 초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이렇게 산지에서 우려하는 시장 가격 혼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낙찰 업체를 중심으로 연산 혼입이나 양곡 표시제도 위반 같은 사항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정해져 있는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상향 조정을 적극 검토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요? 네, 선물 가액 상향이라고 하면 좀 말이 어려워서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어서요. 먼저 관련 배경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고 하죠.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이 법의 시행령에는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선물은 5만 원 이하,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은 10만 원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지난 추석 때였죠. 추석 연휴를 앞두고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20만 원 이하로 상향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농수산 업계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전격적인 조치를 취한 겁니다. 실제로 효과도 있었습니다. 농축수산 선물 매출액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평균 7%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농업계와 수산업계 그리고 중소기업 중앙회 차원에서 이번 설에도 선물 가액을 좀 높여달라 하고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를 한 겁니다. 이 건의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좀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아직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로 지난 5일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총리를 방문해서 이 선물가액 상향을 요청한 자리에서입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외식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또 설 귀성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우리 농어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하면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인 만큼 농어민에 대한 배려와 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정부에서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이 면담에 배석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조정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정 총리는 명절 때마다 한도를 높이는 건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충분한 양해를 구해야 하고 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고민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총리실 분위기는 이 정도인 것 같고 그 국회의원들은 이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추석에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시적 상향 조치가 소비 활성화에 분명히 기여했다고 분석하면서 이번 설에도 선물가액 상향 조정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는데요. 마찬가지로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높여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지난 추석보다 올해 설 연휴에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발빠른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벌써 설 선물 세트 예약 판매를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빨리 좀 결정이 돼서 실제로 농어민분들에게 도움이 좀 많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농수산 뉴스 NBS 한국농업방송 김인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자, 밤사이 내린 폭설로 도로가 통제되고 항공기 결항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은 개운산 2km, 북악골프장 2km, 인왕산길 1.5km 등이 통제 중이고요. 인천, 군산, 제주 등에선 항공기 6편이 결항됐습니다. 포항과 울릉, 백령도와 인천으로 가는 여객선 8척도 통제된 상황이니까요. 이용하려는 분들은 미리 확인하고 길을 나서야 하겠습니다.
또 5시 50분경에 남원에서 순천으로 가는 순천 완주선 용암 4터널과 인근에서 2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을 완전 통제하고 사고 처리 중이니까요. 이곳 지나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밤사이에 강남 일대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면서 교통 대란이 벌어졌는데요. 지금은 차량이 간간히 다니곤 있는데 곳곳에 눈이 얼어붙어 있어서 위험해 보입니다. 조심하셔야겠고요. 오늘 아침 서울과 수도권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운행 횟수가 늘어납니다. 출근 집중 배차 시간이 평소 오전 7시에서 9시까지인데 오늘은 30분 연장해서 9시 반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평소보다 운행 횟수를 늘리게 되는데요. 다만 도로가 얼어붙어서 통제될 경우에는 무악재나 미아리고개 등 상습 통제 구간을 지나는 버스 노선은 우회 운행하게 됩니다. 도로 교통 정보, 정류소의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와 도로 전광 표지를 통해서 안내되고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출근 전에 도로 정보 확인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농부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귀한 음식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연밥상 입맛음식가 함희연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 입맛 음식 어느 지역 농가의 음식으로 정하셨을지 궁금한데요. 어디로 갑니까? 네, 지금 이제 눈길에 이제 다니시기 많이 힘들 정도셨을 텐데요. 저는 딱 그 눈 오기 전에 도착했던 그 보령, 그 서해에 어떻게 보면 우리 동서남북의 서쪽의 끝 마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서해의 보령을 또 다녀왔습니다. 네. 서해에도 이번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 네. 그 눈 구경은 실컷 하셨겠네요. 네, 눈 구경도 물론이지만 우리 그 어부들이라든지 혹은 농부들의 말씀을 이제 통해서 듣게 된 거는요. 사실 눈이 오면 우리가 운전하기도 힘들고 막 다니기도 힘들긴 하지만요. 실은 겨울의 맛이 제대로 들 때이기도 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제가 만났던 그 서해 땅에서 만났던 특히 보령은 우리가 딱 보령하면 떠오르는 곳 있잖아요. 보령 하면은 머드 이렇게 머드 축제. 네네. 크게 열리잖아요. 7월이면. 외국인들도 네. 많이 와서 사진 찍고 가는. 예. 맞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그랬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정말 우리가 청정한 또 보령과 또 한국 땅을 기대하면서 머드 축제도 준비하고 계시긴 했는데요. 그 전에 지금 보령은 특히 겨울에 단맛이 듬뿍 든 시절을 보내고 있기도 했습니다. 좀 춥고 그래야 단맛이 든다 이런 얘기시네요. 네. 진짜 갯벌이 있으니까 다양한 맛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령도 영하 10도 정도 되고 눈도 내리고 있는데 이 추위 속에 계속 쌓이는 겨울의 맛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무창포도 있고 대천해수욕장도 있고 이제 그쪽 서해안 쪽인데 네. 갯벌은 이해를 하겠는데 또 다른 좀 언급해 주실 만한 재료라고 하긴 뭐하고 환경이 있다고요. 뭡니까? 네. 저도 보령이 이제 워낙 갯벌 축제 때문에 머드 축제만 생각하고 갔었는데요. 실제로 발품으로 만나보고 그 다음에 마을의 토박이 분들을 통해서 듣게 된 참 특별한 게 있었어요. 네. 그게 바로 웅천 석재, 말하자면 이 돌이 그리고 남포 벼루라 그래가지고요. 원래 조선 시대까지만 우리 벼루 지금은 참 벼루 쓰시는 분들 잘 없어서 서예를 하거나 글쓰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 아직 쓰시긴 하지만 옛날엔 필수품이었겠죠. 예. 맞아요. 글 쓰려면 무조건 벼루 없으면은 펜을 못 들었던, 말하자면 붓을 못 들었던 시절이 정말 있었는데 그때 우리 한국의 국내에 생산되는 벼루의 한 60-70%는 보령산 제품일 정도로 보령은 이 벼루의 본산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웅천의 석재는요. 웅천에서 생산되는 이 오석이라는 까마귀 털처럼 검고 윤기가 나고 이 재질이 아주 좋아서요. 각종 비문이나 묘비 등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돌을 이렇게 채취하면 할수록 검빛이 두드러지는데요. 이 오석 말고도 이제 푸른빛이 도는 청석, 그다음에 종교 예물용으로 쓰는 애석 등으로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우리 원천에 이 미네랄 성분이 가득한 진흙 땅, 머드 땅인 진흙부터 그다음 이 돌,
그래서 제가 갔던 곳은 흙과 돌로 빚어진 맛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바다가 있긴 하지만 이 또 땅과 흙과 돌이 주는 그런 네. 진짜 미네랄 풍부한 맛. 이게 뭐가 네. 될지. 이게 어떤 음식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어떤 식재료로? 예.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돌에서 자생하게끔 하는 천북굴부터요. 단맛과 특히나 천북은 이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가지고요. 네. 성장은 좀 천천히 크지만 짜지 않고 쫄깃하고 그다음에 좀 굴 크기가 좀 작은데 이걸로 담는 어리굴젓이 또 유명하죠. 아, 맛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갯벌 토양에서 이 해양성 기후로 생산되다 보니까 쌀의 그 촉촉하고 쫄깃한 맛이 유명한 머드니 쌀. 그리고 방울토마토라든지 딸기. 그리고 사연포도라 그래서 우리 전국에서 가장 당도가 높다 그러죠. 네. 그리고 버섯도 아주 유명합니다. 오. 양송이, 표고, 느타리 등 이렇게 땅이 주는 그 미네랄 성분이 단맛을 배가시켜주고 특히 요즘에 고구마도 많이 농사 지으신다고 해요. 야. 그리고 땅에서는 이 황토로 빚어지는 단맛 가득한 과실이라든지 뿌리 작물들이 또 크고 있고요. 또 물 쪽으로 가면은 해삼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천북의 굴 그리고 보령의 전복도도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땅과 그 흙과 돌이 빚어낸 이 보령의 맛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야, 보령이 진짜 환경이 좀 축복을 받은 곳이네요. 네. 다들 잘 정말, 되고, 예. 네. 그래서 이게 서해안이라고 있잖아요. 북쪽으로 가면 바다 식재료가 가득한 천북굴도 마찬가지고요. 예. 있고 남쪽으로 갈수록 지대가 높아져서 오서산이라든지 혹은 그 외에 논밭에서 자라는 유기농 작물도 아주 많이 키우는 마을도 있거든요. 쌈지 마을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산과 바다를 아우러서 작물들도 다양하고 맛들도 다양한 지역이었습니다. 네. 보령의 천북, 굴. 네. 이거 많이 알려져 있나요? 해외에서도 반응이 좀 있다면서요? 네,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은 주로 염장이나 훈제, 활신체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체 수출의 한 93.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요. 근데 지금 우리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굴 가공품은 염장을 하기도 하고 훈제를 어리굴젓도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요. 만들어서 보내는군요. 예. 그렇죠. 굴 분말을 조미료로 사용하게 만든 제품들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 요런 거 이제 갖고 있다가 요리에 넣으면 네. 이제 맛이 풍부해지는 거죠. 예. 네. 반찬으로 저는 먹어도 좋고. 예. 네. 근데 저는 지금 실은 이제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다니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아름아름 아는 농가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한 분, 두 분 이렇게 뵙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외부 출장을 가는 길들이 좀 많이 막히기도 했지만 그러다가 만났던 이 바다가 펼쳐진 곳에 이 천북 굴을 구워 먹었는데 정말 그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의 입말과 함께 그 달큰하면서 짭조름한 맛 우리 왜 요즘에 단짠 이런 말 하잖아요. 예. 단맛 먹었다 짠맛 먹었다 하는데 네. 이 인공의 맛이 아니라 정말 바다에서 깃든 그 단맛과 그 짭조름한 바다향이 깃들어져 있는 천북 굴구이는 제가 올해를 어떻게 보면 새해를 맞는 이 맛에 어떤 올해가 왠지 잘 풀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진짜 좀 시끌시끌하게 모이진 못해도 새해에 네. 또 좋은 분들께 얘기 들으면서 딱 네. 구워 드신 그 굴처럼 올 한해 좀 풍성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굴을 활용한 입맛 음식은 뭐가 있을지 그 지역 분들은 뭘 드셨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실은 굴은 우리가 3월 지나면 이제 독이 이렇게 독성분이 있다 보니까 연중 먹을 수 3월 있는 전까지. 달이 정해져 있죠.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지금부터 우리 이미 첫눈은 내렸는데요. 눈이 이렇게 쌓이고 이럴 때 특히 겨울의 맛들이 더 깃드는데 그중에 굴은 지금 때가 참 맛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 굴은 여러 입맛 음식들이 있지만 저는 최고로 치는 건 사실은 그 포동포동 익은 그 생굴의 맛. 그 다음에 이제 천북 굴구이 같은 경우는
최초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최초로 이게 굴구이를 선보였던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살짝 이 불에 구워 먹는 굴구이도 참 맛있었고요. 그 외에 제가 먹었던 이 보령 입맛 음식 중에 특별하다 생각했던 건 이 굴 냉국이었어요. 냉국이요? 예. 보통 왜 굴국은 좀 따뜻하게 데워서 이렇게 먹는데 이 굴을 냉국으로 먹는데 참 저는 인상적이었고요. 네.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차가운 동치미 국물에 어울린다. 예. 네, 그리고 특히 서해안 쪽에 쪽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쪽파 쫑쫑쫑 썰고 마늘 좀 갈아 넣고 생강을 아주 가늘게 썰어 넣어요. 거기에 이제 고운 고춧가루를 살짝 넣고 깨소금이랑 식초랑 간장은 이제 조선 간장을 쓰셔야 돼요. 집간장. 그리고 거기에 실고추를 살짝 넣어서 먹는 냉국인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저는 굴을 냉국으로 특히 동치미 국물에 넣는 맛은 처음이었는데 정말 그 왜 몸이 추운데 시원한 걸 먹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추울 것 같은데요. 그 생강이나 마늘 맛이 또 곁들여 있어서 뭔가 보양이기도 하면서 또 열이 나는 것 같기도 바다 하고. 맛인데 예. 그래서 그 바다 향이 깃들어 있는 굴과 동치미 국물 그렇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야, 겨울이라고 늘 따뜻한 것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좀 답답할 때 시원한 거 먹고 싶을 때. 네. 굴엔 영양이 또 많으니까 이런 네. 걸 입맛 음식으로 드시고 계셨네요. 이곳 분들은.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왜 평양냉면, 이제 냉면도 원래 겨울에 먹었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말했던 왜 안동 식혜 같은 경우도 그 큰 독에다가 넣어서 겨울에 왔다 집에서 따뜻한 온돌방에서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살얼음 낀 안동 식혜를 먹었다는데 실은 우리의 옛 음식들 속에서는 겨울에 먹는 겨울의 맛은 역시 차갑게 살얼음 껴서 먹는 음식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굴냉국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동치미 굴회는요. 동치미 국물은 기호에 따라서 약간 단맛이 나는 설탕이나 식초를 넣기도 하는데요. 그 외에는 김장김치 국물을 넣기도 해요. 아니면 열무김치물을 넣기도 하는데 네네. 실은 왜 우리 김장 끝나고 굴과 보쌈 빠지면 너무 아쉬운 우리의 축제 김장 축제 중에 네네. 가장 큰 거는 그 김장 김치잖아요. 그래서인지 이제 동치미 국물 대신 만드는 동치미 굴회 같은 경우는 동치미 국물 말고 김장 김치 국물 넣은 것도 아주 저는 시원하고 맛이 좋았어요. 그렇겠네요. 야. 네. 굴하면 또 굴국밥도 떠올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해조류와 네. 같이 어울리잖아요. 이곳에서도 네. 해조류도 많이 드셨겠어요? 네, 여기는 해조류는 실은 우리가 그 바다의 나물이잖아요. 바다의 그 채소들인데 저도 워낙 또 이런 해조류를 좋아하기도 해서 이번에 갔을 때도 다양한 이 굴 아닌 해초들을 많이 만나고 왔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세모국인데요. 이 세모는 세모 가사리를 칭하는 거고요. 이 청정 바다의 바위에 또 붙어서 자라는 아주 조그만 풀을 따다가 곱게 말려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찬국으로 끓여 먹기도 하고요. 차게요. 겨울에는 따뜻한 국으로 만들어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해초 비빔밥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약간 이렇게 뭐랄까 보풀아기처럼 생기기도 한 약간 끝이 약간 뾰족뾰족하게 생겼는데요. 네. 바다의 불로초라도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린 세모 가사리랑 특히 이렇게 전분이 많은 감자, 그다음에 거기에 쌀뜨물을 좀 넣고 참기름이랑 다진 마늘, 국간장만 넣어서 끓여 먹는데 이 겨울에 바다 향과 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감자의 전분이 잘 풀려서서 겨울에 먹기에 뜨끈한 국으로 좋았습니다. 네. 세모가사리까지 소개받았습니다. 할 얘기가 좀 많은데 다음 주에 그죠? 이어서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보령은 또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자연밥상 입맛음식가 하미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3분 돼가고 있는데요. 북극 한파에 밤사이 눈이 내려서 오늘 굉장히 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지금 눈이 내리는 곳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추위가 얼마나 갈지 기상청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상청의 최용우 씨 전해주시죠.
네, 날씨 정보입니다. 밤새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아침도 도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우선 전국에 월요일까지는 강한 한파가 지속되겠습니다. 기온이 오름세긴 한데요. 한파는 계속되겠고 글피까지 또 서해안에 많은 눈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눈이 그쳤는데 그래도 여전히 충남과 전라, 경남 서부 내륙, 제주에는 대설특보 내려져 있고요. 오늘도 이들 특보 지역에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모레 토요일까지 충남과 전라, 제주에 눈이 집중되고 전라도와 제주는 월요일까지도 눈 예보가 쭉 들어 있습니다. 우선 주말인 토요일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 제주를 중심으로 5에서 20cm, 전라권 서부는 30cm 이상, 제주 산지는 50cm 이상의 폭설이 예보돼 있고요. 경기 남부 서해안도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다시 눈이 약간 더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실이 19cm, 청양 15, 서울 서초구는 12cm 등의 적설을 기록했고요. 눈이 얼어붙어서 기온이 낮은 관계로 교통안전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한파 상황입니다. 중부와 남부 일부 한파특보 내려져 있고요. 오늘 추위의 기세가 강해서 어제보다 현저히 기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실제 기온보다 체감온도가 7, 8도나 더 떨어져 있고요. 현재 서울이 영하 15도대, 체감온도는 영하 24도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11도에 그치겠고 부산도 영하 3도, 광주, 대구, 강릉 영하 6도 등으로 거의 모든 지역이 영하권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내일 아침에 추위의 절정으로 서울이 영하 17도, 낮 기온도 영하 10도로 오늘과 내일 기온이 많이 낮겠습니다. 점차 기온이 오름세긴 하지만 월요일까지 강한 한파 대비가 필요하겠고요. 추위 속에 여전히 동해안 쪽은 건조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영하 15.8도, 체감온도는 영하 24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을 했는데 총상을 입은 사람이 있다는 소식도 있고 이 얘기부터 좀 들려주시죠. 예,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확정을 위해서 상하원 회의가 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새벽까지 이어졌죠. 이게 열렸는데 이 의회 의사당의 시위대가 난입을 하면서 한순간에 무법 천지로 변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은 상하원이 이날 회의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확정을 하려고 했는데 수천 명이 의회로 몰려들었는데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고요.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가 의회로 행진하기 전에 백악관 앞에서 지지 시위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불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에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자극받은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을 한 건데요. 네. 일부는 상원 회의장에 난입해서 상원 의장석을 점거하고 우리가 대선을 이겼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여성이 의사당 내에서 가슴에 총을 맞아서 중태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여성의 자세한 신원은 아직까지 안 나온 상황인데 그 안에 법 집행관이 치안을 다스리는 상황에서 충격을 당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지금 사태를 수습하는 상황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실시간으로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동부구치소 확진자들이 지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고요? 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4명, 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이 어제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를 했는데요. 정부가 교정시설 내 방역에 실패를 했다. 그래서 집단 감염으로 겪은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수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 피해자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측은 구치소 내 CCTV 등에 대한 증거 보전을 신청하고 정부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 수집에 나선 상태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의 방역 실패가 인정돼서 수용자들이 일정 금액 이상을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어제 추미애 장관 및 법무부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 그리고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을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격리 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감염자 1,085명에 이르고 사망자까지 나오게 한 게 혐의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동부구치소에 수용자 78명이 추가 확진이 되면서 어제 오후 기준으로 전국의 교정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03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840명으로 전날 715명에 이어 이틀 연속 1,000명을 밑돌았습니다. 네. 자, 정인이 일 관련해서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예,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이었는데요.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이 사건의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이 미흡했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정인이가 숨진 지 석 달 만인데요. 경찰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경찰서장 즉시 보고 체계를 마련해 지휘관이 직접 관장하도록 하겠다라는 아동학대 시스템 전면 쇄신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또 세 차례 아동학대 신고를 묵살한 양천 경찰서의 서장 그리고 여성 청소년 과장이 대기 발령이 났습니다. 이에 앞서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이들을 파면하라는 청원이 들어오면서 하루 만에 20만 명이 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응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아동학대 관련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서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16개월 된 아이를 우리가 그렇게 보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을 처리를 하고 관련 정책도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우리 유조선이 이란에 억류돼 있는데 정부 대표단이 출국했는데 교섭이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예, 지금 어제 이제 출국을 했는데 일단은 이란 측에서는 왜 오느냐 약간 이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방문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환경오염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실무 대표 단장인 고경석 외교부 아프리카 중동 국장은 다양한 경로로 이란 인사들을 만나겠다라고 기자들한테 밝혔는데요. 일단 지금 도착하는 날이 이제 목요일인데 이게 이란은 목요일하고 금요일이 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교섭을 지금 들어갈 수 있을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된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이란 측에서는 선방 억류 문제는 사법기관에서 법적인 절차로 진행될 것이며 외교적 방문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단은 최종권 외교부 차관이 10일 이란을 방문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서 좀 현지에서 활로를 뚫어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자, 북한 얘기를 좀 해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대회에서 경제 실패 이거를 좀 얘기했다고요? 예. 지난 5일 개막한 노동당 제8차 대회 개회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게 5년마다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차가 2016년에 열렸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7차례 열리면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목표가 미달됐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노동신문에 4,400자 분량의 개회사가 실렸는데 지난 5년간의 일찍이 있어 본 적이 없는 최악 중에 최악으로 계속된 난국이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회사에서 또 특징적인 것이 북한이 경제 실패의 주된 원인을 한국과 미국에 명시적으로 돌리지 않았다. 그러면 미제의 압박, 이를테면 남한의 문제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김 위원장은 결함의 원인을 객관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 이런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2016년에는 핵 보유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 관계 발전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핵 도발, ICBM 이런 실험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어떤 군사적 도발보다는 경제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니냐라는 거고 지금 1월 20일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면은 어쨌든 바이든 정부가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자력갱생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행정 논란이 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 요청안을 일단 국회에 제출했어요. 예.
최근에 굉장히 많은 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배우자 소유, 상가 건물 친인척 헐값 매각 증여, 측근 금품 수수, 특히 이제 고시생 폭행 의혹이 있었는데요. 고시생 폭행 의혹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1월에 박범계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그 고시생 이제 면담을 했는데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이에 대해서 박범계 후보자는 내가 오히려 폭행을 당할 뻔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그러자 고시생 모임 대표가 어제 박 후보자에게 보냈다는 2016년에 보낸 그 문자를 공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폭행 사건이 있었고 이를 사과를 해라라는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박 후보자가 사과하지 않으면 오는 11일에 고소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후보자 그리고 한정혜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이 오는 25일까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카지노에서 현금이 엄청난 양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 제주 신화월드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랜딩 카지노라는 곳에서 보관하고 있는 현금 145억 원이 사라진 사실이 지난 4일에 확인이 됐는데 모두 현찰인 것으로 한국 돈 현찰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5만 원짜리라고 가정을 해도 29만 장, 그래서 무게만 291kg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지금 경찰이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직원이 지금 연락 두절 상태인데 이 금고를 관리했던 이 여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뉴스톱 김준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2444번님 광주 대폭설입니다. 눈보라가 너무 심해 걸어가기도 힘드네요 하셨고요. 9531번님 아파트 경비하고 있는데 눈 쓸고 치우느라 애를 먹습니다 하셨고 5892님은 신탄진 IC 진입 정체되고 있습니다. 화물차가 오르막에 멈춰 있어요 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자, 오늘 어느 때보다도 좀 여유 있는 마음 또 양보, 배려가 필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제설 작업을 진행했다고는 하지만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곳이 많고요. 또 서부 지역 고속도로에서 눈길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보행하시는 분들도 목적지까지 모두 조심조심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